사북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김문섭이라고 합니다. 좀 많이 떨리고요. 그 다음에 맨날 글로만 읽었던 김성천 교수님, 김효섭 선생님, 무혜인 선생님, 정영현 선생님 해가지고 쫙 나오는데요. 느낌이 좀 이렇게 봉황과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냥 실체는 없고 상상 속에 무언가 좀 들었던 그런 분들 앞에서 제 얘기를 하려니까 좀 떨리고요. 또 그거를 또 온라인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긴장은 됩니다. 사실 제가 이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사실, 김성천 교수님이 이제 추천해 주셔서 또 연락받아서 이제 하는데, 제가 페이스북을 시작한 지 넉 달이 됐습니다. 넉 달. 그러니까는 저 페북 같은 거 잘 안 하고 했었는데, 신문지상이라든지 어떤 온통 매체에 학교를 공격하고 학교의 위기다, 이런 얘기가 많이 이제 들려오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학교가 괜찮은데 학교를 지키고 있는 많은 훌륭한 선생님들이 있고, 그리고 아이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면서 고생하시는 그러니까 노력하시고 행복감을 느끼는 아이들도 많은데, 과연 학교가 좀 그렇게 부정적인가? 그게 아니다라는 걸 좀 소소하게 전해주고 싶어서 페이스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저희 학교 아이들과 선생님들, 또 저와 아이들 사이의 어떤 이야기를 좀 전달하다 보니까 좀 일이 커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나와서 소개할 정도는 아닌데 좀 부족하지만 좀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괜찮다 싶은 건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두시고요. 아니다 싶은 건 선생님들의 의견이 오르시거든요. 그거는 그냥 이렇게 스킵하면서 이렇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갖다가 공유해가지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표지는 봉황 중에 한 분이신 정미라 선생님 1페이지가 너무 예뻐가지고 써도 되냐고 했더니 쓰셔도 된다고 해가지고 1페이지를 갖다 이렇게 넣습니다. 제목은 작은 학교의 행복교육, 미래교육 도전이라는 주제를 갖고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여러분들 계시는데 무엇이 보이시나요? 네, 제가 근무했던 학교입니다. 제가 이제 교직이 얼마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근무했던 학교들입니다. 학교라는 단어가 되게 어떨까요? 사람들이 느끼기에 저는 되게 가슴 뛰는 단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선생님들 앞에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 때문에 2001년도에 그 학교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사북고등학교에서 시작해서 동경한국학교, 신철원고등학교, 김화공업고등학교, 철원고등학교, 강원과학고등학교, 그리고 2017년에 다시 저의 첫 근무지였던 사북고등학교에 와가지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연치 않게 저는 고등학교에서만 근무를 했고요. 사실은 중학교라든지 이런 데서는 근무를 못했으니까 다소 그 고등학교 내용에 좀 편중된 거 이해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교 현장은 이렇습니다. 선생님들 너무 힘들거든요. 제가 학교에서 교무부장 일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쏟아지는 보고 공문이 있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자유학교 운영 계획을 해야 되고요. 학생 상담을 해야 되고요. 수업을 해야 되고요. 교원학습 공동체 운영을 해야 되고 청소 지도도 하고, 그런데 그 사이에서 학부모님들과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출제,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요, 공문에서 보면 여러 가지 공문들이 오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기초학력 책임제, 고교학점제, 공동교육과정, 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 협동조합 교육, 혁신교육 등 정말 정말 많은 일들을 하라고 교육청에서 공문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이런 많은 것들을 해야만 하는가, 그런 어떤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갸우뚱거리는 선생님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언제부턴가 저 자신, 선생님들이 개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꾸 혁신하라고 합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자꾸 혁신. 저 되게 잘못 안 하고 사는 것 같은데 혁신하라고 자꾸 하니까 뭔지 내가 잘못 살았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도 듭니다. 네.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9월달, 지금 9월 8일 정도 됐으니까 8월 31일을 마감해가지고 나가셨던 분들, 또 다시 내년 2월이면 또 다시 그 학교를 그만두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겠죠. 선생님들은 제가 봤을 때 소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교직에 들어왔을 때 아이들과 만난다는 어떤 그 열정을 갖고 있었는데, 아이들과의 갈등, 학부모님과의 갈등, 어떤 자존감의 문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침체도 겪고요. 어떨 땐 좌절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무관심까지 떨어지죠. 제가 이 강의를 어디선가 했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직 인생을 40년으로 본다라고 하면 열정, 침체, 좌절, 무관심이 계속 무한 반복한다. 그러면서 상당히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선생님들 많이 힘듭니다. 근데 저는 제일 힘들었던 게 이거였습니다. 물리교사의 고충. 수업에 흥미를 잃은 아이들을 어떻게 재우지 않고 수업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저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저는 뭐 문서 하나도 몰랐습니다. 정책도 몰랐고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저는 지금 21년째 지금 교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제 수업 시간에 아이들을 재우지 않고 수업을 할까? 이게 정말로 저 인생에 가장 필요한 건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어떤 어려움을 갖고서 이렇게 하고 계시나요? 저는 21년째 지금 이러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물리를 갖다가 선택할 때 아이들이 그럽니다. 아, 선생님 너무 좋아요. 선생님하고 수업 받는 거 너무 좋은데, 근데 물리는 아닌 것 같아요. 막 이런 소리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막 또 이제 요즘 고교학점 되니까 아이들 막 선택 과목 조사하잖아요. 선생님한테 저한테 와가지고 묻습니다. 선생님, 진짜 물리 꼭 들어야 돼요? 선생님은 좋은데 대학 가서 들으면 안 돼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선택한다고 물리를 다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들을 때 어떻게 하면 제 수업 시간에 재우지 않고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제 수업을 갖다가 지금 그 채우는 것도 너무 버거운데, 그 수없이 많은 일들과 수없이 많이 쏟아지는 정책들 사이에서 과연 제가 잘 살아가고 있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해서 세상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AI 교육이다, 뭐 머신러닝이다, 3D 프린팅, 뭐 너무너무 많죠.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의 교육 시스템이 앞으로 미래 시대의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 주제가 작은 학교의 행복교육, 그 다음에 미래교육에 대한 도전기라고 했는데요. 제가 그 21년 동안 하면서 여기 뭐 여러 선생님들이 있지만 저는 대부분의 업무를 고3 담임 업무를 했습니다. 아이들과 그냥 피부로 와닿는 거죠. 아이들 너 진로가 어떤지 진로를 찾아주는 거, 그 다음에 대학, 그 다음에 취업교육, 이런 것들을 했던 게 저거든요. 그래서 진짜 미래 사회가 어떤 사람을 요구하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저한테 약간의 답을 주셨던 분이 나는 대한민국 교사다라는 그 책을 쓰신 조벽 교수님
책이 기억나더라고요. 조벽 교수님은 미래 사회에 요구하는 인재의 모습을 천지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의 모습이랍니다. 천은요, 하늘처럼 정말 끝없이 넓은 창의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미래 사회에는 요구한다고 합니다. 지는 땅처럼 단단하고 옹골진 자기 분야의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지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사람다움을 갖고 있는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미래 사회에 요구하는 인재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대입 지도를 오래 했으니까 작년까지 대입 자소서 항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자소서 항목 첫 번째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천자를 갖다 기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0자를 받았고요.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해서 1,000자를 갖다가 받았습니다. 여기 교수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대학 교육 지금 되게 위기잖아요.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해가지고 지금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금 대학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처럼 그냥 우리 안에서의 경쟁이 아니잖아요. 세계 랭킹, 대학 랭킹을 매겨가지고 어느 대학이 더 우수한지를 갖다가 지금 끝없이 경쟁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면 대학에서는 어떤 학생을 갖다가 뽑기를 원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조벽 교수님이 말한 대로 실력과 창의력과 그 다음에 사람됨을 갖고 있는 씨앗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뽑기를 원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입자소서 1번 항목은 제가 봤을 때 실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뽑기 위한 하나의 자료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을 뽑을 때 객관적인 자료는 뭐냐면 학생생활기록부에 숫자화된 등급으로 나온 성적이 되겠죠. 거기 플러스 1번 항목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느낀 점. 이거는 아이가 자기가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갖다가 기술하는 보충 설명 자료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학교생활기록부의 과목별 세부 특기 사항은 뭐냐면 선생님이 그 과목을 그 학생이 어떻게 수행했는지 그 태도에 대한 실력의 태도에 대한 것을 갖다가 기술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1번 항목은 실력을 갖고 있는 아이의 대학에서 실력을 갖다 꽃피울 수 있는 실력의 씨앗을 갖고 있는 학생을 뽑기 위한 항목이 1번 항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항목입니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까 천의 모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학교에서 그렇습니다. 창의력을 갖다가 되게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창의력이라는 게 정의 자체부터 모호하고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연필이라는 경험과 지우개라는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지우개에 달린 연필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재학 기간 중에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은 그 학생이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경험을 어떻게 했는지를 갖다가 기술하는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고등학교 아이들이 바보가 아니죠. 자기가 진로 진학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보통 자기가 관심 있는 동아리를 들고 관심 있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1,500자냐? 제가 아이들과 많은 프로젝트를 해왔는데 짧게는 뭐 한 달, 길게는 뭐 한 학기 1년을 하면
이 1년 동안의 기록을 희노애락을 막 써서 기록을 해도 500자가 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보통 아이들과 자소서를 쓰면 400자 정도가 보통 정말로 열심히 했던 아이도 400자밖에 안 나옵니다. 왜 1500자일까요? 저는 거꾸로 입학사정관의 입장에서 봤어요. 1년에 하나씩 이 아이가 진짜 어떻게 했는지를 갖다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 학교 생활을 했는지 표현하는 게 2번 항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3번 항목은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어떤 더불어서 지금은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세대가 아니고 혼자서 무언가를 개발할 수 있는 세대가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공동의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인성을 갖고 있는지를 갖다가 확인하는 게 3번 항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대학에서 뽑는 것은 실력을 가장 중요시 보고요.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창의력에 대한 것을 보게 되고 인성에 대한 것을 보게 되죠. 보통 대학에서는 인성 같은 경우는 약간은 패스 오 페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거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학이 끊임없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대학은 우수하게 성장할 수 있는 학생을 뽑으려고 하는 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좀 진부한 얘기인데 명문고등학교는 어떤 게 명문고등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명문고등학교. 명문고등학교는 선생님들은 어떤 게 명문고등학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아이가 정상적으로 생활하면서 자소서에 있던 1번 항목과 자소서에 있는 2번 항목, 자소서에 있는 3번 항목을 그냥 기술할 수 있는 경험의 판을 깔아줄 수 있는 깔아준 학교가 저는 명문고등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교육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들이 1번 항목을 채우고 2번 항목을 채우고 3번 항목을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런 컨설팅을 받잖아요. 그게 아니라 학교 생활 속에서 선생님과 이야기를 통해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행사와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교육과정 플랫폼 안에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1번 항목과 3번 항목을 서술할 수 있는 경험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저는 명문고등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명문고등학교라는 건 좀 약간 비호감적인 단어니까 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판을 깔아주는 학교가 미래의 인재를 키워내는 어떤 그런 대학에서 요구하는 어떤 씨앗을 갖고 있는 아이니까 그게 미래 학교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다양한 모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생님들 뭐 동의 안 하시겠죠? 네. 제가 일례로 한국과학영재학교 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개인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연구 방법론을 배웁니다. 그러니까는 그 연구하는 방법이 어려우니까 탐구가 어려우니까 탐구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그 다음에 선생님과 실습을 통해서 배웁니다. 2학년 때는 3명에서 4명 정도 공동의 프로젝트 연구를 합니다. 3학년 때는 개인 연구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연구하는 활동이 당연히 자기 진로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죠. 그러면 이 3년 동안의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아까 자소서 2번에 있는 항목에 대해서 기술할 수 있는 경험을 자연스럽게 배우니까 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실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선생님들 나와 있는데 네. 학생들이 대입자소서 쓰는데 가장 어려운 항목이 어디냐면 1번입니다.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하죠. 아이들은 보통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나요? EBS 문제집 풀잖아요. 그런 경험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특색 있게 자기만의 좀 특별한 기술로다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강원과학고등학교 대입 진학 부작할 때는 1학년 때부터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서
아이들이 모든 별로 해가지고 뭐 저기 뭐 수학이면 뭐 함수면 함수를 발표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함수에 대해서 다른 친구한테 설명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다른 친구한테 설명을 하려면 어떤 자료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질문하는 내용에서 응대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런 반복적인 어떤 경험들이 쌓이면 특별히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학업에 기울인 노력이 특별한 부분이 생길 겁니다. 당연히 1번 항목이 잘 생기는 거겠죠. 3번 항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학교들이 이런 미래 인재로 키울 수 있는 1번 항목과 2번 항목과 3번 항목이 대학에서 원하는데 이런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나요? 저는 약간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좋은 학교란 무엇인가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좋은 학교, 미래 학교.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아이들한테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막 무언가 새로운 걸 도입하고 있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 우리 아이들이 과연 학교 안에서 행복할까? 뭐 새로운 거 말고 진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행복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학교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2년을 다니잖아요. 아이들이 12년을 다니는데 행복하지 않고 12년을 갖다가 또는 학급 안에서 수업을 듣는데 정말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갖다가 하면서 하루 종일 앉아 있다라고 하면 저는 아이들한테 좀 많이 못 쓸 짓을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인데요. 5명의 다른 의사 선생님들의 얘기잖아요. 5명의 의사 선생님 다 좋아하는 행복하는 분야가 다 다르잖아요. 학급에서 만나는 20명에서 25명, 30명의 아이들 다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아이들한테 행복을 갖다 어떻게 채워줄까? 저는 그게 되게 학교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행복을 위한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많이 들으셔봤죠?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소 최인철 교수님. 건강한 몸을 가지려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3대 영양소가 골고루 있어야 되는 것처럼 행복감을 느끼려면 자유와 유능감과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유롭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죠. 여기 뭐 남자 선생님들이 있을 텐데 군대 다시 가라면 좋아하실 선생님들 계시나요? 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자유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홍콩, 미얀마, 우리나라의 민주화 항쟁 왜 그렇게 자유를 갖다가 찾으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행복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유능감을 느낄 때 사람은 행복하다고 합니다.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칭찬받고 그런 경험이 쌓일 때 행복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좋은 관계를 맺을 때 행복하다고 합니다. 저는 학생들이 과연 학교 안에서 자유로움을 느끼고 유능감을 느끼고 좋은 관계를 갖다가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학교인지 전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는 행복학교가 무엇이라고 말한다면 아이들이 자유로움을 느끼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이 잘한다라는 유능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그런 일들 속에서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갖다가 계속 느낄 때 그게 저는 행복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코이의 법칙 보셨나요? 네. 만약에 코이가 학생들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수족관이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가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고 어떤 크기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얼마나 큰 고기로 자라날 수 있는지 그것을 결정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민했던 게 좋은 수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거꾸로 보면 좋은 수업이 가득한 곳이 정말로 말하면 좋은 학교가 아닐까요?
좋은 수업이 가득한 곳이 행복학교고 그것이 곧 미래학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저는 수업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찾아봤습니다. 수업이 도대체 뭔지. 그래서 위키백과에 보니까 교사가 학습자에게 지식이나 기능을 가르쳐주는 행위이며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가치관을 형성시키는 교육적 활동이다. 학습자가 특정한 수업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내적 외적 환경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정하는 과정, 좁은 의미로는 학습자의 지적 특성을 개발하는 데 적용되는 개념이지만 넓은 의미로는 교수라는 용어와 혼용된다. 다운백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마음이 안 와닿습니다. 근데 저는 좋은 수업은 배움이 일어난다라는 수업이 좋은 수업인 것 같아요. 듀이가 그랬죠. 경험은 배움의 시작이며 경험의 재구성이 진정한 배움이다. 그러면서 심리적 학습자 중심 수업이라는 내용이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듀이가 말했는데요. 수업이라는 것은 정서와 인지가 통일된 현상이다. 정서적 중요성을 느낄 때 배움이 일어난다. 수업은 심리적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 수업은 만족감과 통일성을 통해 학습자에게 심리적 경험을 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서와 인지가 통일된 현상이라는 것은 학습자의 인식적인 확장만을 목표로 한다면 수업은 생기를 잃는다는 거죠. 좋은 수업은 학생과 교사의 좋은 관계 속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학생과의 많은 래퍼가 형성되고 아이들과의 어떤 좋은 관계가 있을 때 정서와 인지가 통일된 배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수업은 지식을 다루는 것 같지만 학습자와 교사가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즉 인지와 정서가 통합되는 시공간이라는 겁니다. 좋은 수업은 심리적 체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봤을 때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어떤 그런 체험을 하듯이 좋은 수업은 다시 공부하고 싶다는 자기 주도적 학습까지 이끈다. 다시 말해 좋은 수업은 수업에서 얻을 수 있는 일종의 심리적 체험이다라는 말이 제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심리적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 일어날 수 있냐? 듀이는 그랬습니다. 수업에서 감각적 재료, 기능적 재료, 가치적 재료를 갖다가 사용하는 수업이 심리적 학습자 중심 수업이라는 겁니다. 감각적 재료라는 것은 학습자의 시선을 끌고 주목받을 수 있는 수업 도구와 재료, 기능적 재료라는 것은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도구를 의미하고, 가치적 재료는 학습자의 삶과 연관성 있는 수업 자료를 가치적 재료라고 합니다. 감각적 재료는 교사의 기분이나 표정, 교사의 열정, 진정성, 멀티미디어, 학습지, 학습도구 이런 게 감각적 재료라고 하고요. 기능적 재료라는 것은 교사의 설명 능력, 구조화된 판서, 노련한 진행, 명확한 학습 안내 이런 것들이 기능적 재료라고 합니다. 가치적 재료는 삶과 통합된 자료, 재구성이 있는 자료, 피드백이 있는 자료가 가치적 재료입니다. 여기서 어떤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수업 안에 감각적 재료와 기능적 재료와 가치적 재료가 이렇게 풍성한 수업을 갖다가 아이들한테 제공할 때 심리적 학습자 중심 수업이 일어나고 배움이 일어난다라는 게 제 마음속에 탁 와닿았습니다. 사실 저는 약간 감각적 재료에 꽂혀서 처음 교사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목소리, 열정, 개그맨 흉내내면서 수업도 하고요. 멀티미디어 학습지 열심히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제공했던 거죠. 그런데 교사 생활을 하면서 기능적 재료라든지 가치적 재료가 아이들에게도 좋은 수업 재료가 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수업의 구성은, 제가 하는 수업은 교과 수업이 있고요. 동아리 활동 수업이 있고 자율활동 수업이 있고 진로 활동 수업, 되게 많은 곳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은 교과 수업에 너무너무 이렇게 치중되는 경우도 있고요. 가끔은 동아리 활동, 자율활동, 진로활동 하는데 이런 다양한 곳에서 아까도 얘기한 여러 학습 재료를 사용해서 아이들과 만난다면 좋은 수업이 만들어지고 아이들에게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와닿았던 게 이제 저에게 스팀 교육인데요. 스팀 교육, 뭐 되게 진부한 내용일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요 스팀 교육은 사북고등학교에서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스팀 교육은 주제 중심 스팀 프로그램과 과정 중심 스팀 프로그램이라는 걸로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스팀에 S가 맨 앞에 있으니까 사이언스 중심으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제 중심 스팀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희 학교에서 했던 건 어떤 수업이었냐면 미국의 미국 교육위원회에서 스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정의한 게 있습니다. 미래 인류 문제 6가지를 갖다가 다루는 수업이 스템 수업이라고 했습니다. 인구 문제, 식량 문제, 물 문제, 이동통신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뤄서 아이들로 하여금 미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끔 한 게 주제 중심 스팀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정 중심 스팀 프로그램은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과학에서 탐구 과정을 갖다가 제공하는 겁니다. 과학에서의 탐구 과정 잘 아시지만 자연을 갖다가 관찰을 하고요. 그곳에서 문제인식을 하고 그것을 이상한 점을 가져서 가설을 설정하고요. 가설에 맞게 탐구를 설계해서 수행해서 결과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 도출까지 가는데요. 사실 이 내용을 갖다 얘기하면 사회 선생님은 그럽니다. 우리 사회 문제 탐구에서도 비슷한 걸로 가는데 앞에 자연현상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사회 문제 관찰하고 사회 문제를 갖다 해놓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 가면 그거는 과학에서만 하는 게 아닌데 체인지 메이커 하는 선생님들 이런 말을 하면 그거 체인지 메이커 교육인데 사회 문제를 갖다 가져와 가지고 아이들이 활동을 통해서 해결하는 프로젝트까지 가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과학 교과 또는 어떤 특별한 어떤 그 교육 프로그램에서 요 과정 중심 스팀 프로그램을 좀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를 갖고 학교 문화 전반에 대한 변화 주제로 잡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이들은 학교 안에서 지역 안에서 가정에서 자신의 문제, 학교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지역의 문제를 갖다가 잡아서 그것을 해결하는 프로젝트로 나아간 거죠. 예를 들어서 학생자치회에서 아이들이 공약을 내놓고 입포부에서 회장이 됩니다. 1년 동안 활동을 하죠. 근데 그 활동을 갖다 정리하는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체육부에서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근데 학생 주도로 하는데 여기서도 좋은 주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행복한 즐거운 체육대회를 만드는 거. 이걸 갖다가 주제로 하는 거죠. 학교 문화 전반에 대한 변화의 주제죠. 학생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의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체육부 차장한테 던져줍니다. 너희들 체육부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뭐니? 하면 체육대회 운영이에요. 체육대회를 너희가 한번 즐거운 체육대회를 만드는 걸 한번 해봐. 이렇게 던져줍니다. 그럼 아이들은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르쳤죠. 처음에는. 그래서 전년도 체육대회의 만족도라든지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을 갖다 조사해봐라. 조사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종목이라든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받고 그 다음에 학생 스스로 그 체육대회를 운영하는 주체가 돼서 심판부터 해가지고서 쭉 하고 안전교육까지 아이들이 시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고 난 다음에 만족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선출될 체육부 차장한테 줄 수 있는 어떤 제언 이런 것들을 아이들을 포스터 발표처럼 이렇게 우드락 같은 데다가 아이들이 그 결과를 만들게 했습니다. 홍보부는 홍보부, 체육부는 체육부, 학생자치회면 학생자치회 해가지고 모든 아이들이 자기 활동에 대해서 과정 중심 스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네, 저희 학교 예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주제 중심 스팀 프로그램인데요. 선생님들, 고등학교 선생님들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보통 진도표를 만들거나 그럴 때 수업 17단이 보통 17주 운영을 하잖아요. 17주. 그럴 때 학교 자율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수업량 유연화 16+1을 갖다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올해 같은 경우는 7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스팀 주간을 운영을 해서 1주 단위 운영을 했습니다. 가장 큰 대주제는 민주시민이라는 주제를 갖고요. 1학년은 생태에 대해서, 2학년은 다문화, 3학년은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룹핑을 해가지고 아이들과 활동을 했습니다. 스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 산출물을 갖다가 전시해서 페스티벌 형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시민의 밤이라고 해서 16시, 그러니까 목요일 날 4시부터 밤 한 10시까지 해가지고서 학교 앞 테라스에서 아이들이 만든 인권에 대한 영화 8편을 갖다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렇게 사진을 보면 저희 학교 이렇게 운영을 했고요. 학생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했습니다. 이건 국어 시간에 아이들이 했던 거고요. 그 산출됐던 많은 것들은 복도라든지 벽이라든지 이렇게 게시해서 아이들이 자신의 작품을 갖다가 다른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요겁니다. 지금 우리고장 생태계 요거는 어떤 거냐면 저희 학교 옆에 그 폐광이 돼가지고서 그 폐탄이 쌓여져 있는 산이 있는데요. 거기를 갖다가 강원랜드에서 650 둘레길이라고 해서 이렇게 둘레길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 가는 길에 볼 수 있는 식물이라든지 그런 나무라든지 그런 것들을 찾게 했고요. 그 안에서 어떤 오염된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게 했습니다. 이걸 만드는 가운데서 아이들은 뭐 QR코드를 통해서 이렇게 관찰되는 것도 만들고 여러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만들었던 것들은 게시를 갖다가 학교 곳곳에 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서로 다른 친구들의 작품을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왔던 많은 산출물들은 이렇게 복도에 게시해서 다른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요거는 그 저희 학교 옆에 기숙사 건물이 있는데요. 가로 세로 10m, 11m 해가지고서 이렇게 스크린 천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하고 민주시민의 밤을 갖다가 운영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아이들 모습이고요. 네, 아이들이 직접 만든 인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공연 그 영상 중간중간에 뭐 치어리더 동아리나 노래를 좋아하는 친구, 춤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같이 공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야외여서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예방 측면도 좀 더 추가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을 이렇게 해왔던 거죠. 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자치회라든지 동아리 연계활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커다랗게 포스터 발표식으로 해서 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게 해서 마지막 12월 달에 그 아이들과 함께 자기가 소속된 학생자치회에서 동아리에서 했던 것들을 그 기록에 남겨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했던 것들을 기록하는 것까지 배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보건 동아리, 하우, 뭐 관광 동아리, 레끌레도 아무래도 요즘 고등학교 동아리들은 자기 진로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아이들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직접 발표하게끔 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입니다. 네. 하나 더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런 활동이 1년 계속되니까 아이들도 그 능력이 업그레이드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하나의 동아리에서 시작됐던 어떤 작은 활동이 학교 아이들 전체가 학교의 문제, 지역의 문제가 우리가 해결해야 돼. 그런 의식의 어떤 그 신장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자치회를 갖다가 조금 구체적으로 좀 바꾸자 아이들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삼권 분립처럼 학생자치조직표가 학생자치회, 대의원의 자치법정 이렇게 삼권 분립을 아이들이 해가지고 그 기관에 맞게끔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치법정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이 활동을 하는데요. 안전생활부, 다시 말하면 학생부로다가 이렇게 어떤 학생 사안이 터져서 올라갈 때 선생님들이 직접 먼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먼저 고민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해결할 수 있게끔 아이들한테 기회를 줬습니다. 긍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운영하면서 조금 미묘했던 그 어려움도 있더라고요. 피고인석에 앉은 아이가 되게 기분 나빠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예방하기 위해서 4월 달에 현재 부장판사님을 갖다 모셔다가 학생 자치법정의 운영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았고요. 전체적인 아이들한테 특강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판사라든지 검사라든지 변호사에 대해서 현직 부장판사님한테 좀 이렇게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제 피고가 되는 아이들한테 어떤 그 인권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훼손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강조해서 미리미리 교육을 시켰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운영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수능호 프로그램입니다. 각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수능 후 한 달 정도 이상이 되는 시간을 갖다 아이들과 운영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시까지 가는 친구들은 수능 갖다가 이제 준비하니까 정시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요. 수시에서 마무리된 아이들은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거의 뭐 교실 붕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저희는 이 수능 후 프로그램은 마을 교육 마을 선생님들을 좀 많이 이용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보시면 알지만 11월 25일 보시면 1교시는 항상 학급 및 담임 선생님 시간을 가졌고요. 2교시부터 정규 시간이 마무리되는 것까지 마을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다양한 경험을 하게 했습니다. 중요한 건 정말로 뭐 아이들한테 필요할 수 있는 경험을 갖다가 제공하자고 노력을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12월 2일쯤에 보면 요가 및 호신술 교실이라고 되어 있죠. 저희가 작은 학교라서 두 학급입니다. 그래서 한 반이 요가를 하면 한 반은 호신술을 하게 됐습니다. 요가는 근처에 요가학원 선생님을 모셔다가 했고요. 호신술 같은 경우는 저희 중학교에 유도부가 있는데 유도부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요가하고 호신술 교육을 했습니다. 네일 아트 교육, 메이크업 교육 이런 것들을 했고요. 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커피 교육, 사냐초 교육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 특징이 있었던 교육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인근에 그 요리학원이 있습니다. 요리학원이 있어서 요리학원 원장님하고 좀 협의를 해서 자취생을 위한 요리교실이라고 해서 한 3번 정도 가서 아이들이 대학생이 돼서 자취를 할 때 먹을 수 있는 간단한 요리들을 체험해서 이렇게 먹는 시간을 좀 가졌고요. 그 수능이 끝나고 2회고사가 끝날 때부터 졸업 때까지 빈틈없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의미 있는 시간을 갖다가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쉽게도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수능도 연기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운영은 못했는데 우리 주변 그러니까 정선 사북이라는 곳에 영월이라든지 정선이라든지 태백이라든지 어떤 관련된 학원이라든지 마을 선생님으로 등록된 그런 모든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했고요. 여기 보시면 성탄절 축제에 있는데요. 12월 30일에 보면 특별한 게 이렇게 써 있죠. 선생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수업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선생님들한테 1시간 내지 필요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2시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줘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무언가 의미 있는 시간을 갖다 만들어 달라고 노력해서 선생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수업이라는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운영 강사 보시면 요리교실은 죄송합니다. 실명들이 있는데 뭐 태백의 김미연 요리학원, 자취생을 위한 간편음식 만들기, 운동교실, 아름다운 몸 만들기, 요가교실, 호신술 교실, 네일아트,
산야초, 유리공예, 예절교실 뭐 해가지고 이 주변에 있는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한테 받았고요. 강사비 같은 경우는 정성교육청이나 그다음 정성군청에다가 요구를 해서 그런 필요 예산을 갖다 해서 아이들한테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수업입니다. 12월 30일부터 6일까지 일주일간 했는데요. 여기 교장 선생님 뭐 있고요. 교감 선생님. 여기 보시면 2명 김땡땡 과학, 김땡땡 수학인데요. 공처럼 둥근 마음, 다이의 푸른 마음, 큐대의 고등정신, 초크의 희생정신. 네, 아이들하고 당구 치러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당구 치면서 이런 그 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 김땡땡 과학, 김땡땡 보건 선생님은 이성교제의 노하우, 여선생님들인데 이성교제할 때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 여기 유땡땡 수학 맨 아래에서 두 번째 보면 원땡땡 진로. 이 유땡땡 선생님께서 노래방 가는 거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유땡땡과 함께하는 노래방 교실. 박땡땡 체육 선생님 건강 교실을 해가지고요. 아이들이 긴급하게 할 때 스포츠 테이핑, 마사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아이들한테 배울 수 있게 제공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니까 선생님들도 부담감이 줄어들고요. 마을에 있는 교육자원들을 갖다가 써가지고 학교에 들어와서 정말 무료할 수 있었던 수능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니까 아이들의 만족도도 좋고 그냥 무작정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잡아가지고 아이들이 불만이 많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렇게 제공을 하니까 불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선생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수업에서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선생님이 좋아하는 분야 또는 살아가면서 좀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갖다가 제공을 하니까 선생님도 너무너무 만족감이 좋고요. 아이들도 정말로 선생님의 고마움을 정말로 졸업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는 정말로 마을에 있는 선생님, 학교 선생님 이런 분들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졸업할 수 있게 만들어줬던 저는 참 좋았던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도 좀 코로나지만 작년 같이 뭐 12월까지 수능으로 연기되거나 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벌써 그 수능 후 프로그램을 갖다 지금 짜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막 하는데요. 일반 교육 경비라든지 일반고 꿈 더하기 사업 해가지고서 정말로 많은 선생님들, 외부 강사들을 모셔서 하려고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1학년에 뭐 심화과학관, 근데 저희는 심화과학관이라고 해서 심화과학관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심화과학관인데 이름은 심화과학관인데요. 여기 청년몰에 청년몰 단장님이 디자인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교육을 아이들한테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과학 프로그램도 하고 천문 프로그램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은 특정 영역에 치우치지 않게끔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2 보면 과학고 선생님과 함께하는 수업 정선군 교육경비인데요. 여기 아이들이 같은 수업을 해도 선생님들 그런 거 느끼시지 않나요? 내가 하는 것보다 똑같은데 좀 새로운 선생님들이 했을 때 아이들 만족도가 좀 높아지는 그런 경험 없나요? 그래서 저희는 과학고에 있는 현직 선생님들을 불러다가 아이들한테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학년 프로그램 스팀 선도학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고 역량 사업 해가지고 일반고 꿈 더하기 사업에서 여기서 차로다가 한 45분 50분 정도의 강원대학교 도계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분야, 영상 제작, 드론 분야 뭐 이런 교수님들을 갖다가 모셔다가 아이들한테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옆에 영월에 세경대학교라고 전문대학이 있는데 거기서 드론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지금 과학실에서 아이들과 드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영상 제작 분야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인기가 참 많은데요. 강원대학교 도계 캠퍼스에 겸임 교수고 그 다음에 현직 PD이신 그 PD이신 분을 갖다가 불러다가 아이들 영상 제작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고요. 그 다음 유튜버가 됐을 때 어떤
저작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복합적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학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좀 유명하신 진로진학 선생님을 모셔다가 아예 첨삭 지도를 전교생을 다 시키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자소서 면접 특강을 면접 준비를 모든 선생님들이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쭉. 그래서 마을 선생님과 함께하는 진로 수업에서 이제 올해 또 이제 새롭게 하는 건데, 저희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좀 이렇게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누가 있을까 했었는데요. 저희 사북고등학교 옆에 정성군립병원이 있는데, 정성군립병원 병원장님이 또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요즘 보면 아이들이 간호라든지 생명공학 분야라든지 의대 분야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군립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응급구조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하고 이제 진로 프로젝트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 근처에 보면 지속가능센터가 있는데요. 지속가능센터의 센터장님이 어떤 공유경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마을협동조합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서 저희 학교 학생들과 함께 진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북장학센터에서는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또는 그곳에 오는 유치원,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교대라든지 사대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이곳에서 교육봉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많은 아이들 중에 졸업생도 저는 마을을 지키는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앞에 있는 아이들이 다 나온 건 아닌데 한 2년 동안 졸업한 애들 중에 28개 학과, 그 다음에 대학을 안 갔던 친구들 중에 메이크업이라든지 이런 진로 활동을 갖다가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을 갖다가 꾸려서 학생들하고 멘토 멘티를 해가지고서 아이들한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학생은 간호학과 간 친구인데요. 자기 생기부를 갖다가 다 보여주면서 너희들 이렇게 준비해야 돼, 이렇게 공부해야 돼 하면서 하는 모습이고요. 이 친구는 저기 식품영양학과하고 화학과 붙었던 친구인데 관련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직접 컨설팅 해주는 모습입니다. 네, 여러 가지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사북고등학교에서 교육 경쟁력은 선생님들이 같이 하는 어떤 교원학습 공동체의 모습, 그 다음에 민주주의 시민교육, 융합교육, 마을자원 활용교육 등 마을은 작지만 모두가 학교에 관심을 갖게끔 하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풍토가 마련되어 있는 게 사북고등학교의 교육 경쟁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경험을 하는 아이들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유로움을 맛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자꾸 잘한다 칭찬을 받으니까 유능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친구들뿐만 아니라 선생님과의 긍정적인 관계, 그 다음에 마을을 갖다 이끌어가는 어떤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아이들은 좋은 관계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행복교육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여기는 안 넣었는데요. 제가 첫 해 왔을 때 뭐 입시 결과 얘기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냥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아이들과 다양한 활동을 말했던 것들을 생기부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곳을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제가 왔을 때 뭐 제일 대학 서열은 없다고 치고 국민대학 정도 이렇게 아이들이 갔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의대도 하나 가고 성균관대학교도 가고 막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열심히 하면 돼 하면서
하면서 요즘은 선생님들이 걱정합니다. 아이들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다. 거기다 하나 더 제가 정말 포인트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8등급, 9등급 아이들이 있잖아요. 저희 학교 체육 선생님이 밤마다 부사관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체육과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합니다. 저희 학교에서 작년에 36명이 졸업을 했는데 2명이 부사관을 갔습니다. 우리 농담 삼아서 얘기하죠. 고등학교 졸업하면 뭐 20살, 21살밖에 안 되는데 구급 공무원이 된 거죠. 상지대학교라고 하는 곳에 간 친구가 있습니다. 뭐 잘 모르시죠? 원주에 있는 대학이거든요. 상지대학교. 거기 여학생이 한 명 갔습니다. 군사학과에 갔습니다. 그 선생님이 지도했던 아이거든요.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최초로 여학생이 ROTC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웃긴 건 그 학생이 ROTC 준비를 하는데 저희 학교 와가지고 운동을 연습을 했어요. 자소서를 쓰는데 졸업한 아이인데 저희 체육 선생님이 다 이렇게 첨삭 지도를 해주고요. 면접 준비하는데 체육 선생님이 면접 지도를 갖다가 했습니다. 대학생이 됐는데. 그런데 상지대학교 교수님이 오셔서 그 군사학과에서 요번에 최초로 ROTC 붙은 여학생이 사북고등학교입니다 하면서 저희 학교 많이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알잖아요. 아이들과 얼마나 끈끈하게 밤마다 운동하는 그 체육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해병대, 해군 그래가지고 지금은 지금 올해도 한 40명밖에 안 되거든요. 3학년이 4명에서 5명 정도 아이들이 부사관이라든지 메이크업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학교 가면 서울로 다 아이들이 기술을 배우러 가는데요.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선생님들이 한 학기 한 번씩 그 전문학교 가서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있는지 결석 안 하는지 가가지고서 방문해서 아이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행복교육, 미래교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했으면 더 이렇게 좋았을 것 같은데요. 제가 너무 혼자서 떠든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작은 학교지만 선생님들과 학생들 사이에 정말 좋은 관계가 있는 학교. 마을이 학교를 걱정해주고 마을이 학교에 많은 것들을 지원해주는 사북고등학교가 행복학교, 미래학교가 아닌가. 조금은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접촉을 할 때요. 일단 대학교부터 이렇게 노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 학교에 선생님이 15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과학 선생님조차도 고등학교에 물화생지 4과목이 다 있어야 되는데 저희 학교에 물리하고 화학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러봤죠. 제일 가까운 대학이 어딘가. 봤더니 영월의 전문대학인 세경대학, 그 다음에 태벽의 강원관광대학, 그 다음에 강원대학교 도계 캠퍼스가 있었는데요. 거기 생명공학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영화 영상학과, 뭐 간호학과 이런 과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과사에다가 전화를 해서요. 학과장님 전화번호 좀 가르쳐 달라고 그냥 무작정 물어보고요. 도와달라고 하니까 교수님들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바쁜데 그 스케줄에서 그 시간을 그러니까 줄일지언정 옆에서 힘들어하는 학교가 있으니까 같이 도와주려고 노력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하고 첫 시작을 잘 맺으니까 제가 이제 4년째 교수님들이 계속 이렇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제 자꾸 마을에서 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마을도 학교가 필요합니다. 15분밖에 없다고 말은 했지만 어떻게 보면 국어 전문가, 영어 전문가, 수학 전문가, 물리 전문가 선생님들은 하나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잖아요.
마을에서 하는 많은 사업에서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죠. 지금 정성군립병원에서 그 담장 벽화 그리기를 하는데 병원장님이 미술 선생님한테 컨설팅을 좀 받고 싶다고 이렇게 연락이 먼저 왔어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나 또 이런 분들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보통 이런 지역에 오면 기관장 모임이라든지 여러 모임들이 있는데 그냥 가서 떠들다 오시는 게 아니라 마을에 어떤 자원들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 이런 거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가서 먼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마을에서 필요하면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 이렇게, 그러니까는 선생님들도 그러니까는 그렇잖아요. 어디 나가서 선생님이란 직업 잘 밝히기 요즘 세상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자꾸 그런 그 기회가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이제 알았어요. 아, 마을도 선생님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러니까 그런 조금의 시작, 용기가 있으면 그런 접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은 쉽지 않을까. 그래서 자신 있게 전화기 들어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아마 교수님들이 안 된다고는 매몰차게 못 하시고요. 그럼 제가 알아볼게요까지는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의 그 협력적 문화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초등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중등은 약간 불문율 같은 게 있거든요. 제가 물리면 사회 선생님이 뭐 하시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접근하는 게 이렇게 벽이 쳐져 있는 분절적 문화가 고등학교에 존재합니다. 제가 어떻게 국어를 갖다 컨설팅하고, 그래서 수석교사 제도가 이렇게 잘 운영이 잘 안 되는 곳 중에 하나가 또 고등학교거든요. 무언가를 갖다 컨설팅 해주면 일단은 저분 과목이 뭐였어? 이거부터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선생님들은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시작은 3명에서 4명 정도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희가 이렇게 학교 전체가 움직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교사연구회 말 그대로 이렇게 선생님들끼리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세 분이서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씨앗이 된 거죠. 했더니 거기에 이제 후배 교사 하나 이제 넣고 했더니 하면서 아이들이 좋아하고 내 수업을 좋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 좋네 하면서 그게 이제 학교 전체로 이렇게 서서히 퍼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정책이라는 게 뭐 얘기하는데 저는 정책이라는 건 씨앗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씨앗을 만들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은 전 농부라고 생각해요. 그 씨앗의 정보를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배추신지 무엇인지, 얘가 물이 많이 필요한 녀석인지 물이 적게 필요한 녀석인지, 뭐 그 땅의 종류도 필요하고, 그걸 심어서 필요한 땅에 심어서 잡초 뽑아가면서 이렇게 물도 주면서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존재가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은 마음은 똑같아요. 예쁜, 좋은, 행복한 아이들과의 결론을 내고자 하는 욕망은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들어가는 어떤 그 미랄과 같은 어떤 그런 선생님들부터 이렇게 3, 4, 5 시작하신다면 한 3년, 2년, 3년이면 그게 좀 이렇게 학교 문화 전체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경험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페북을 시작한 지 넉 달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아이들과의 모습을 이제 소소하게 올리거든요. 패친이라고 하죠. 패친. 저의 대부분의 패친은 저희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제일 먼저 엄지척 보내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귓속말로다가 이제 메시지가 오죠. 선생님, 저희 때는 왜 활동했던 거 안 올려주시고 지금 아이들만 올려주세요 하면서 실망이에요 하면서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그런 걸 조심스럽게 시작을 했는데 그걸 가장 응원해주고 있는 게 저희 제자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사북고등학교가 시골의 작은 학교지만 자랑스럽다라는 말을 갖다 저한테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선생님과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말. 선생님한테 그거 이상 뭐 어떤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아이들하고 술도 많이 먹고 있고요. 아이들하고 점심 때 오면 칼국수도 많이 먹고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이제는 저의 어떤 교사로서 나아가는데 절대적 지지를 보내주는 어떤 듬직한 저의 이렇게 후원군이 되어 있는 아이들을 볼 때, 뭐 저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김성철 교수님께서 이런 말을 제가 메시지에서 본 게 있거든요. 이렇게 카톡 보면 저는 더 이상 스포트라이트를 안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는 가끔은 무언가를 좋은 경험을 했을 때 처음 시도했던 한두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나랑 같이 했던 내 후배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게끔, 그 스포트라이트의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한테 받을 수 있게끔. 작년에 그 전격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개학이 미루어지면서 했었잖아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온라인 수업 전격 결정 나자마자 선생님들이 다 모였습니다. 토론했습니다. 주구장창. 어떤 게 제일 좋은 거냐? EBS를 그냥 틀어줄 거냐? 뭐 할 거냐? 그러면서 그 사이에 저하고 다른 선생님이 그 강원도보다 먼저 경기도나 이런 곳에서 이제 뭐 구글 클래스룸이라든지 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분들을 하나하나 다 연락하고 찾아뵀어요. 어떤 게 우리 아이들한테 좋으냐. 더 중요한 건 어떤 게 선생님들이 제일 편하냐. 그래서 줌으로 결정 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래서 개학 전날에 시범 세팅해서 출발부터 했습니다. 각 반에 노트북 다 설치해가지고요. 선생님들이 조에 들어가서 조에 체크 다 하고 조에 나오고 1교시 종치면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논의하고 결정되고 갔어도 EBS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걸 결정했던 선생님은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는 선생님들 안 쫓아온다고 상처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앞장서서 가시는 분들. 일단은 반쯤 인생에 뭐 50대 50이라고 날 좋아하는 게 50이고 싫어하는 사람은 50이 있듯이 학교에도 나를 갖다 지지하는 사람이 50이고 아닌 사람도 50이다. 근데 저를 지탱해주고 이기는 건 아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꾸 쫓아와서 선생님 수업 좋아요 막 이러면 선생님 옆에 있는 선생님도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면 나도 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다가 3명 4명 하다가 3명 4명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됐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지 않거든요. 거기서 한 명 더 늘어났으면 더 좋은 거고, 대신 거기서 지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리더가 되실 텐데 그 스포트라이트를 우리 후배들, 다른 선생님들, 처음 하신 선생님들이 이렇게 받게끔 이렇게 뭐 할 때마다 이렇게 하면 더 격려받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아이들한테 그런 행복한 수업을 받아서 쉬는 시간마다 쫓아와서 선생님한테 매달리고 얘기하고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 좀 바뀌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사실 처음부터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년째 재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과학교과에서 해볼 수 있는 건 참 많이 해봤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 실험 세팅하고 어려운 게 많아서
모든 실험 장치에 자석을 붙여서요. 칠판에다가 다 붙여서 앞에서 시범 실험을 아이들한테 다 보여줬었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모든 실험을 아이들이 봐야 되잖아요. 근데 실험기구 세팅하기도 어렵고 갖춰지지 않은 데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때는 제가 마그네틱 김이라는 얘기 별명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융합 수업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융합 수업을 뭐 알아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오늘 그 하려고 했던데 이제 짧게만 얘기했어요. 제가 와수리라는 지역에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 공고에 있었습니다. 수업을 하는데 애들이 그냥 5분 만에 다 잡니다. 안 들어요. 공고해 드립니다.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래도 고민했죠. 막 고민하고 막 열받아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선배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애들을 보라고. 애들 김어 와수리가 군대 지역인데, 이 아이들이 없으면, 김화공고 아이들이 없으면 이 지역 배달이 다 죽어. 얘들은 3시, 4시, 5시까지 우리 그 야식의 최전선에서 배달을 하는 우리 아이들이야. 가는 거 당연하지 않아? 이런 생각. 저 그때 머리에 딱 맞은 느낌이죠. 그래서 고민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이 평생 듣는 마지막 과학 수업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엉덩이를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무조건 과학실로 와. 그리고 교장 선생님한테 저 책 못 나가겠습니다. 책 못 나가겠습니다. 아이들 블로그로 해가지고 얘가 누군가의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될 텐데 아이들하고 손잡고 다니면서 꽃 이름은 말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제가 돌아다니면서 애들 꽃 이름 암기시키겠습니다. 족대질 잡으면서 시냇물에서 잡으면서 이 고기가 무슨 고기인지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있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래서 제가 블로그로 해가지고 선생님들 수업 뺏어와가지고 애들하고 족대질 잡으면서 도감 만들기를 했어요. 누군가의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될 텐데 아이들 예쁘게 사진 찍어주고 싶은 마음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교육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안에 과학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아이들을 갖다가 재우지 않게 엉덩이를 띄우려고 했던 그 수업이 창의인성 수업이었고요. 그 수업이 결론은 융합 수업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수업이 결론은 감성 수업이 되는 그런 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뭐 이렇게 뭐를 먼저 이렇게 해서 치고 들어온 게 아니고요. 그때 학교의 사정에 맞게 이렇게 아이들을 안 재우려고 막,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수업이 좋을까 고민하면서 막 제공하려고 노력을 했더니, 그게 결론은 창의 인성교육, 융합 수업, 뭐 요즘 포장하는 모든 정책에서 하는 그런 수업이 그 안에 다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